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오늘은 기업 회생에 대한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은행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요즘 은행들이 좀 어렵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은행들의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발의정 김용현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들의 입장도 궁금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회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은행이죠. 은행. 왜냐하면 예. 은행 돈이니까 일단. 그렇죠. 은행 네. 돈이죠. 그래서 통상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보증을.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은 이게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아서 충당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지 않아도 대출 금액이 워낙 크니까 네. 상당 상당 부분은 또 피해로 고스란히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도 이 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은행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법원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네. 은행은 거기서 이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해는 자기가 받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은행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은행도 최근에 이제 여러 관련 기사들 많이 네. 뜨고 있잖아요. 네. 은행도 이런 발빠른 대처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제가 최근 하는 사건 보니까 네. 은행들도 은행들 나름대로 네. 이 회생 절차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약간 독특한데,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회생할 것 같은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거기 있는 은행에서 그 대표님을 불러서 어머. 네, 불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도 낮춰주고 어머. 돈도 더 빌려주겠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이자도 낮춰주고 대출 연장도 해준다니 그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도 근데 있군요. 단 조건이 이 당신의 공장 부지와 공장을 신탁 등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해주는 건 없네요. 예, 그 신탁 등기를 하자고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담보대출 신탁이라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담보대출과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 이게 신탁 등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네. 예, 받아서 저희들이 회생 절차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이 회사 부동산이 아니에요. 신탁 회사 부동산이에요. 어머. 그러면은 그 신탁 등기, 네. 예, 그 수탁자가 누가 되냐면 은행이 되는 거예요. 어머. 은행이 돼서 회생이 들어가도 원래 회생이 들어가면 이게 포괄적 금지 명령 개시 결정의 효력 때문에 네. 그 공장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못 넣어요. 그렇죠. 예, 경매를 못 넣는데 신탁 부동산은 그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공매 처분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와, 은행들 똑똑하네요. 그래서 아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들이 좀 그렇게 제가 하나요? 파악한 은행은 농협은행하고 하나은행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농협 하나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아마 다른 이런 정도의 방식은 다른 은행도 그렇죠. 이미 다 공유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탁 등기를 하면 근데 왜 은행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포괄적 금지 명령 개시 결정의 효력이 네. 채무자의 재산에 한정해 가지고 네. 동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리상 신탁 등기돼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보지 않고 어. 그 은행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법리적인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공매 처분하죠. 그러니까 공매 처분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회생이라는 기본 전제는 그 회사가 그 공장, 그 부동산, 그 설비를 이용해서 계속 매출을 발생시켜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네. 그 영업이익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이 공매로 딱 넘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순간 네. 이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활동을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생산 활동을 못하게 되면 이 회사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 해결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또 해결책을 또 연구하고 있고 네. 하여튼 그런 방식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 그거에 따른 예. 또 대처 방안들을 그렇죠. 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아니, 이렇게 또 막 자꾸 변화하고 또 다른 그렇죠. 것들이 생겨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변호사님들도 이걸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하시지만 또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회생 변호사의 갑은 결국에는 금융권이거든요. 네, 예, 맞네요. 은행, 신보, 기보, 유동화 회사, 캠코
뭐 유암코 이런 금융회사 애들이 저희 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회생 계획안을 가지고 그런 금융회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은 항상 그 금융기관들이 이 회생 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회생 동의받을 때 거의 힘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회생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은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은행들 똑똑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 과로 영악하다 약간 예, 이런 그렇죠. 게 숨겨져 그렇죠. 있었던 예, 의미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 방송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은행은 나쁜 사람들 약간 이렇게 볼 그럴 수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은행도 실제로는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맞아요. 어떤 대표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은행에 갖다 준 이자만 4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서 저 은행은 손해봐도 괜찮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도 그 회생 들어가고 이렇게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 나름대로도 이런 회생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자기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지 네.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죠. 예, 너무-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은행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야 나중에 회생계약안 동의도 받고. 네. 예, 저는 은행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네.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이제 회무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법원. 회계팀, 법원, 뭐 은행 예, 맞습니다. 다 친하게 지내셔야 예, 되네요. 가운데서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채권자 동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회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회생 계획안을 짜요. 네. 회생 계획안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의 채권을 몇 프로 정도만 갚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시키겠다. 그러면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그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받아내는 거거든요.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받아내려면 대부분 저희들이 회생 담보권자는 금액 대비 4분의 3이고 회생 채권자 같은 경우는 3분의 2 금액 대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채들이 은행권 동의만 받으면 회생 계획은 거의 통과가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은행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대표님들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은 그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은행 입장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 회생을 꾸준히 하는 로펌에서 대신 동의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상거래 채권자들 같은 경우야 자기들이 계속 거래했던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로펌이 나서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직접 받아야 되지만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특히 로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채권자들의 동향도 사실 중요한데 네. 다음 질문이 채권자들의 동향을 바로 네. 일정이 좀 잘 파악하고 있나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네. 번 더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회생 계획안을 이렇게 짜고 그 회생 계획안을 은행권에 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그 피드백이 있어요. 각 은행마다. 그럼 금융권마다 그 피드백을 취합을 해서 회생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하고. 그래서 계속 그쪽 담당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컨대 신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각 은행권마다 약간 특징이 있고 네. 신한은행도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은행마다 약간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반영하는 회생 계획안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그 동향들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는 법무법인 발일정에 네,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또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어요. 은행의 입장이나 이 채권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기업의 생일 자체로는 이게 꾸준히 그 일을 해야만이 그 변화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하기는 지금 약간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어려운 일이라서 주변에 이쪽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없긴 하지만 근데 저희들 법무법인 발일정 같은 경우는 이쪽 일을 꾸준히 해오기도 했고 네. 많은 변호사님이 이쪽을 전담하고 계시고 실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법무법인 발일정의 좀 강점이거든요. 네. 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은행의 동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